자, 교재 이제 202쪽 나갈 차례죠.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을 보겠습니다. 핵심 중개행위 세 번째로 들어왔죠. 자, 그럼 법제 26조 읽어드립니다. 26조 제1항 개업공인기사는 밑줄이죠.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는 중개가 완성된 때 밑줄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의 밑줄이고, 거래 당사에 교부하고의 밑줄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한다. 보존해야 한다 밑줄이고요. 5년이라고 메모해야 되죠. 5년. 거래계약서는 5년이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연자문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다음 2항입니다. 25조 제4항의 기준 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 약사를 준용한다. 25조 사항이 뭐냐면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 규정이에요. 이걸 그대로 거래계약서에 준용합니다. 다음 3항 개업공사는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이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가로 열고요. 임취라고 메모하세요. 임취. 그리고 슬러시하고 자격정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면 소공은 자격정지고 개공은 이걸 3항을 위반하면 임취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겠습니다. 거래계약서로 들어왔는데 법문을 다 읽어봤으니까 바로 보도록 하죠. 자, 이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의 주체는 누구란 얘기예요? 개업공사는 이렇게 출발했죠. 그럼 소공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개공한테 의무가 있고 소공은 작성할 수 있고요. 보조원은 작성 못하죠. 그래서 작성 의무의 주체는 역시 이제 개공이다. 자, 그 다음에 작성 시기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작성합니다. 그래서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그럼 이거 계약 체결 시가 맞죠? 이때 작성하지 정금시에 작성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중개 완성은 계약의 체결이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몇 부 작성해야 돼요? 기본 세부 작성해야 되겠죠. 공동중개시는 내부 작성이죠. 이게 작성한 다음에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 모두에게 주고 이것도 쌍방규보다. 그 다음에 원본이든 사본이든 전자문서든 5년을 보존합니다. 다만 공전소에 보관된 경우는 별도의 보관 의무가 없죠. 이게 그래서 있잖아요. 이거 말이에요. 서류 보존 다 나왔죠. 세 가지. 335 전속 3년, 확인 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335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서명 및 날인해 줘야 되죠. 이건 확인 설명서와 똑같다. 그럼 이것도 자필을 하고 도장을 찍으라는 얘기죠. 누가 해야 돼요? 개공은 무조건 해야 되죠. 분사함처럼 책임자가 해줘야 되고요. 중개행위한 소공이죠. 이자는 함께 서명 날인이에요. 그럼 이것도 아주 잘 물어보는데 그 서명 및 날인할 수는 두 가지뿐이에요.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뿐입니다. 중개행위한 소공이 서명 및 날인할 수로도 두 가지뿐이다.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공은요. 확인 설명서와 계약서 외에는 서명 날인 의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공은 중개행했을 때 전속 중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거 소공은 다른 서류에 아예 서명 날인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다. 그 정도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서명 및 날인까지 다 본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거기 지금 판례가 실려 있으니까요. 203쪽의 맨 위에 판례를 잠깐 짚어드립니다. 이게 두 개 1, 2번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 같은 판례죠. 이거 전세 사기대출 사건이었거든요. 이거 그 1번 판례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개업공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규부해야 되고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계약서 등을 작성 규부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그거였습니다. 전세 사기대출 사건이었는데 자, A의 중개사무소로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A의 중개사무소인데 갑과 을이 찾아왔어요. 갑과 을이 찾아왔고 전세 연장 계약을 한대요. 그리고 연장 계약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근데 연장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갖고 전세금 대출을 받는답니다. 그럼 실무적으로요, 그 연장 계약서를 써나가면요, 근데 아는 손님 아니면 잘 안 써주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도장을 개공이 안 찍고 그냥 대서류만 받고 그냥 간단하게 써줍니다. 이렇게 써주는데
이렇게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요. 정상적으로 거래된 것처럼 이제 설명서까지 다 교부해요. 그러면 계약 도에 다 찍습니다. 그래갖고 계공 A가 탱탱 놀고 있는데 연장 계약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계약서 써주고 본인이 도장 찍었지. 그리고 확인 설명서도 교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은행 쪽에서는요. 계공이 도장 찍은 걸 원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써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 3일 정도 뒤에 은행에서 연락이 왔죠. 이거 당신이 써준 거 맞느냐? 맞다겠죠. 대출이 실행됐어요. 3개월쯤 지났는데 은행에서 다시 연락 왔어요. 의리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아시는 바가 있느냐? 그럴 리가요? 전화해봤더니 이 번호는 없는 전화번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기 대출임이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은행이 계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된 사건이에요. 대법원까지 간 건데, 그래서 대법원에서 개업공사는 함부로 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서는 안 된다. 근데 네가 작성 교부해주는 바람에 대부업자가 대부를 해주고 대출을 해주고 결국은 회수를 못했으니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개공한테 이 사건이 뭐 보통 이렇게 되면 70% 내지 80% 과실을 인정하는데 그럼 나머지 20, 30% 과실은 은행한테도 있다는 얘기죠. 은행도 확인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 사건이 터지면 항상 그 상대방 피해자도 책임이 있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전세 사기 대출 사건으로 이제 개공이 카운터를 아주 심하게 맞은 사건이었죠. 근데 이 사건도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갑과 을이 다른 중개사무소로 이미 들렀죠. 들러가지고 연장계약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중개사무소에서는요, 찝찝하니까 안 써준 거예요. 통상 모르는 사람이 무턱대고 와서 써달라면 안 써주거든요. 법무사한테 그냥 써라. 그렇게 하는데, 그래갖고 안 써줬던 거예요. 찝찝하니까. 근데 개공은 탱탱 놀고 있는데 이게 웬 떡이냐, 보수도 많이 준대요. 그래갖고 써줬다가 아주 카운트를 심하게 맞은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부득이하게 이제 써준다면은 이 개공이 그거 한 가지만 딱 했으면 돼요. 좋다. 그럼 내가 연장해서 쓸 테니까 이거 진정한 임대인이 맞는지 권리증 한번 보자. 딱 그랬으면은 도망갔지 그냥. 그러니까 권리증 확인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찝찝하면 여러분들이 꼭 그런 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증 확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권리증은 위조가 쉽지 않다고 그랬죠. 보안 태그가 거기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거래계약 쓸 때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금지. 그럼 이거는 제가 제재를 일부러 지금 메모해 드렸는데 이것을 위반하면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반을 물러나게 할 우려가 있잖아요.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중계약서. 그러면 여기 보세요. 서류 관련 의무 위반 전부 다 업무정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개공이 작성 교부 안 했거나 계약서 5년 보존 안 했거나 서명 및 날인 안 했어요. 모두 업정이거든요, 이거. 근데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는요, 의무적 등록 취소예요. 한 단계 올라갔죠, 지금. 근데 소공은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하면 작성하면 소공은 자격정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의해야 돼요. 잘못 씁니다. 이거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핵심 중개행위 제재를 잠깐만 짚어드리면 이렇게 돼요. 확인 설명을 정확하게 개공이 안 했잖아요. 그럼 500과죠, 이거. 그 다음에 설명서 작성 교부 안 했거나 보존을 3년 안 했거나 서명 및 안 했다. 그럼 이거는 업정이에요.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안 했거나 또 보존 안 했거나 서명 안 했다. 역시 업정이죠. 근데요, 거래계약 쓰면서 거짓 기재했거나 이중계약서를 썼잖아요. 임취예요. 한 단계 올라갔잖아요, 지금. 단계별로. 감 잡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승금지 이해를 해 두시고 위반 시 제재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그럼 거래계약서 쓸 때 여기 기재해둘 사항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기재사항이 있는데 이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9가지죠. 그래서 이제 박스 처리되어 있는데 읽어드리면요. 지금 204쪽 가고 있습니다. 당사자 인적사항 넣어야 돼요. 인의 동그라미, 물건에 표시 들어가야 됩니다. 표의 동그라미, 계약일자 들어가야 돼요. 일의 동그라미고, 거래금액 들어가야 됩니다. 그 지급에 관한 사항 다 들어가야 돼요. 거래금액 할 때 금의 동그라미고, 물건의 인도일시, 도의 동그라미. 다음 권리이전의 내용, 권자의 동그라미고, 계약의 조건기한 있으면 조건기한, 조의 동그라미고, 중개사물로 확인 설명서 교육일자 들어가야 됩니다. 확의 동그라미. 그 밖에 약정사항 있으면 약정사항 기재하는데 약의 동그라미. 자, 그래서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사항 꼭 암기해야 됩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그럼 이제 9가지인데 이게 지금 당사자 인적사항 누가
물건의 표시, 어떤 부동산을, 계약일, 언제, 거래금액, 얼마에 이거죠. 그래서 인표일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일시 들어가야 되죠. 왜 인도일시가 들어가냐면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제세 공간을 정리하거든요. 그 다음에 권리이전의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 이건 제목 위주로 표시돼요. 그 다음에 조건기한 있으면 조건기한, 확인설명서 하도 안 줘버릇하니까 아예 교부일자 쓰게 돼 있어요. 근데 통상 설명서 교부일자는 계약일과 일치하겠죠, 거의. 인도일치는 잔금일과 거의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약정사항이 있으면 써주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표가 누군지 알죠? 일금도, 한 푼도 권조가 있대요. 권조, 승질이 있어서 확약사를 바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표, 일금도, 권조확약. 거래계약은 누구랑 해야 돼요? 인표랑. 거래계약 스피리적 사항이죠. 거래계약은 인표랑 한다. 인표는 일금도, 권조, 확약이야.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거꾸로 있잖아요.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기사항은 필수기사항이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 중개보수, 기재란 얘기 없죠? 취득 관련 조세도 기재사항 아닙니다. 이거 한눈에 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잘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거 인도일시 있죠? 이거하고 이거 권리제한 내용하고 설명서 교부일자 아주 잘 물어봐요, 이거. 그래서 요점 이제 콕 집어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래계약 스피리트상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거래계약 스피리트상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거래계약서의 서식인데 이 거래계약 서식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정해진 바가 없고요. 다만 우리 시행령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서의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정해놓은 표준 서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거래계약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인데 왜 표준 서식이 없을까? 왜? 거래계약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랬던 거예요. 너무 종류가 많아서. 그래서 그 정도.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해 옵니다. 거래계약은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죠.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공사에 체결되는 계약이고. 그래서 거래계약 서식은 현재 정해지가 없다는 거, 이거 엄청 잘못 씁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는 우리 한국공사협회에서 인터넷 통하여 다운로드 해주고 있죠. 그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계약서의 서식까지 다 본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거래계약서 내용을 다 봤으니까 205쪽에 기출문제 25의 기출문제가 실려있네. 다행히. 이제 기출문제가 아니면 웬만하면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중개사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기재사항이죠. 틀렸고 2번 해당 중개행위 한 소공사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맞죠? 이 경우 개업공사만 서명 미납하면 한다. 안 되죠. 작성했다면 소공도 함께 해줘야 되죠. 틀렸고 3번 거래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으로 작성해야 된다. 아주 잘 내는 질문이죠. 표준서식 없다겠어요. 다음 4번 질문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된 그 분사무소에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맞네요. 대표자가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고요. 5번 개업공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한 경우는 1년 이하 적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나왔죠? 거짓 기재, 임취. 소공은 자격, 정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정답 이제 4번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핵심 중개행위 세 가지를 다 본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쭉 넘어갑니다. 이제 216조 중개업 등 3. 자, 그럼 이제 개공 등의 기본 윤리 의무 이제 들어왔습니다. 우리 법 제29조죠. 윤리 완화 의무예요. 가볍게 누가 부담하느냐 이 윤리 의무를 이 정도만 주의하면 될 것 같은데 자 29조 조문 읽어드립니다. 개공 등의 기본 윤리 의무예요. 개업공사 및 소속공사는 밑줄입니다. 전문 직업인으로서 지녀야 될 품위를 유지하고 품위를 유지해 밑줄이고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밑줄이 이것도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2항 갑니다. 개업공사 등은 개업공사 등 밑줄 동그라미 치시고 이번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해야 된다.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밑줄 긋고요. 개공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29조 1항에서 두 가지 의무를 명시했죠. 품위를 지킬 것과 신의 성실을 공정중개할 것. 소공과 개공이 부담하죠. 그러니까 우리 법이 소공이 전문 직업에는 명문 규정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럼 중개보조원은 이런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왜? 중개 업무를 보조원은 수행할 수 없으니까 이런 규정을 둘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품이라는 것은 전문 직업에서 품격과 위엄을 얘기한다. 일반적으로 상식 있는 태도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의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하래요. 그럼 신의 성실은 즉이 우리 법에도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라. 이른바 뒤통수 치지 말라는 얘기죠. 이 얘기인데, 그럼 신의 성실 원칙은 사법관계 전반을 지배하는 대원칙이기 때문에 개공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래적인 의무를 골라라. 그러면 신의 성실한 공정중 의무를 둘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신의 성실이 나타난 모습을 잠깐 보면요, 요즘 공동중개가 많지 않습니까? 갑의 개혁공사는 A였어요. 을의 개혁공사는 B였습니다. 둘이 협력을 해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그럼 A는 갑과는 중개계약 당사자니까 당연히 신의 성실 의무가 있죠. 근데 자신과는 위탁관계가 없는 이 을에 대하여 신의 성실 의무가 없느냐? 있다는 게 판례예요. B 역시 그럼 을에 대하여 신의 성실 의무가 있고 갑에 대하여도 신의 성실 의무가 있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위탁관계는 없지만 자신의 의뢰인과 거래하게 되는 상대방에 대하여 신의 성실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라 이랬습니다. 그래갖고 만약에 을이 손해입었잖아요. 그러면 갑과 B, A와 B는 연대하여 책임지겠죠? 그럼 이 근거가 어디 있었냐,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확실하게 우리 판례가 짚어진 거예요. 신의 성실을 다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연대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도 위탁관계는 없더라도 신의 성실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게 나와 있죠. 218쪽에. 그럼 우리가 읽어본 법문에는 없었어요, 이게. 그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것은 이거는 선관주의 의무라고 줄여서 부르거든요. 그럼 선관주의라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이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되는데 보통 자기가 속한 그룹에서 평균인들이 지내야 되는 주의력. 이것이 선관주의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 개혁공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명문이 없었으니까 판례와 학설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왜 우리 판례가 우리 개공한테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고 해석했느냐? 우리 부동산 중개계약이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기 때문에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의 논리가 이거예요.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계약 중 위임과 유사하다. 위임이 여러분들 그저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 있는데 사무처리 계약이에요. 이게 위임이에요. 변호사 사무실 가서 소송 맡깁니다. 이게 위임이죠, 다. 그다음 중개계약은 물건의 판매를 위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합니다. 둘이 사무처리 계약이고 물건의 판매를 위탁하니까. 그럼 위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있죠. 이 자를 수임이라고 그래요. 사무처리 맡긴 자를 위임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 수임인의 지위와 중개계약에 있어서 개공의 지위가 유사하죠. 그죠? 그러면 이 수임인은 민법상 사무처리할 때 어떤 주의력을 가지고 사무처리하게 되냐면 다름 아닌 선관주의를 가지고 사무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공 역시 의무가 있다는 게 판례의 논리예요. 그죠? 그래서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기 때문에 수임이 지는 선관주의 의무를 개공도 부담한다 이겁니다. 그럼 선관주의 정도가 어디까지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건 케이스를 가지고 이해만 하면 돼요. 그래서 갑이란 자가요, 개혁공사 A한테 와갖고 이거 내 아파트거든? 하고 팔아달라고 의뢰합니다. 그럼 이 자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되죠? 여기서 선관주의가 나타납니다. 일단 등기상 증명서 떼버리겠죠. 그 다음에 이 자에게 주민증 달라고 해야 돼요. 일치가 됐거든요. 그럼 소유자로 인식해도 되는데 여기까지는 최소한이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기본이다 이거죠. 이거는 여기까지 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개공은 전문 직업이라 이거요. 그러니까 이 자가 알지 못하는 자인 경우에는 나아가 주민증 외에도 등기 권리증을 확인할 것이며 나아가서 탐문 등을 통해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지 개공의 선관주의라는 겁니다. 해서 선관주의를 다하지 않고 사기를 당했다. 당사자 확인 안 하는 바람에 권리증 확인 안 하는 바람에 그러면 과실이 인정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 입었다. 그럼 손해배상 책임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공한테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는 거. 이건 결국은 손해배상 책임으로 연결된다는 거. 이 정도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나머지 중간에 있는 판례는 일단 참고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218쪽에 이제 비밀준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자, 비밀준수무는 전문 직업인들은 대다수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중개보조는 전문 직업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비밀준수무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밀준수무는 적용 대상이 지금 개공 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 종사 전체는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중개보조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근데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니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고지할 의무와 비밀을 지키는 의무가 충돌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고지 의무가 먼저라고 해석합니다. 그럼 이 얘기죠. 물건의 소송 제기된 사실인데 이 사실을 매도인이 숨겨달래요. 이 중요 사실을 숨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밀 안 지켜도 돼요. 이거는 고지 의무가 먼저라는 얘기죠. 또 본인의 승낙이 있었다. 그럼 이거는 당연히 비밀로 할 가치가 없죠. 나아가 다른 법에 의해 강제된다. 그러니까 형사 절차나 민사 증인 출석하거나 세법상 세무조사 당하면 지킬 의무가 없겠죠? 증언의 의무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예외가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 언제까지 지켜야 되느냐? 이거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게 된 비밀은 무덤에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개공등께서는 되도록이면 의뢰인의 비밀을 안 알도록 했어야 되죠? 말하고 싶어 병나십니다 이거. 그래서 일단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될 의무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것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1-1이죠. 1년 이하 적금 1,000만 원 벌금이고. 근데 이거 반의사 불벌죄예요. 말이 참 어려운데 반의사 불벌죄가 이거 아닙니까?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란 뜻이에요. 이 의사가 누구냐?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런 의사표시 해버리면 그 의사표시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어요. 이거와 똑같은 형법상 범죄가 그거죠. 폭행이야. 폭행 명예훼손이 있는데 폭행으로 경찰서에 잡혀간 피해자가 합의바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주된 이유가 그거예요. 폭행이 반의사 불벌죄거든요. 그래갖고 합의서가 이제 작성이 되면 이유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럼 불처벌의 의사표시 해버린 거예요. 그럼 절대 폭행으로 처벌을 못합니다. 이렇듯이 비밀누설죄가 이거라는 거예요. 개공 등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까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처벌을 못해요. 이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근데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처벌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처벌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처벌하고 명시로 처벌하지 원치 않는다라면 처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반의사 불벌죄다. 이번 32회 때 이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고맙게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무엇이냐? 비밀누설이었죠. 이 정도. 자, 그럼 이해만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넘어가십니다. 이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이 등장했죠. 자, 그럼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우리 법 제30조예요. 30조 1항, 제2항, 3항 요게 있는데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30조 제1항. 개업공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중개행위의 밑줄이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고의 또는 과실 밑줄이고요.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했다는 재산상 손해 밑줄이에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말미에 가로 열고 과실 책임이라고 메모하세요. 과실 책임. 고의 과실한 책임이니까 과실 책임을 얘기합니다. 다음 30조 제2항. 개업공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의 밑줄이에요.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한다. 재산상 손해 밑줄입니다.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말미에 가로 열고 무과실 책임이라고 메모하세요. 사무소 제공이라는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 다음 3항. 개업공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 밑줄이고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이게 보증 설정하라는 얘기죠. 다음 이제 4항은 제3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공탁금의 밑줄이고 개업공사가 폐업사망한 날로부터 폐업사망 밑줄이고요. 3년 내에는 일일 회수할 수 없다. 3년에 동그라미 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보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손해배상에 대한 기본 규정을 지금 읽어봤는데
우리 법 30조 제1항과 30조 제2항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네요. 그럼 대전제는 중개 행위를 하다가 손해입혀야 됩니다. 중개 행위 하다가 고의과실로, 일부러, 실수로 재산상 손해입혔다. 그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인과관계 있어야 되죠. 원인과 결과관계. 이건 상당인과관계의 통설인데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걸 과실책임이라고 그래요. 고의과실책임이니까. 근데 사무소 제공했다가 만약에 손해입었다. 의뢰인이. 내가 사무소를 제공한 거예요. 그랬다 손해입었다. 그럼 이때는 고의과실 요구하지 않죠.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래갖고 재산상 손해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죠. 그러면 우리 법상 손해배상 규정을 직접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법상 손해배상 규정은 개공이나 그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원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 개공이나 그 보조원이 아닌 자, 제3자한테는 우리 법상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당연한 얘기죠, 뭐. 이거. 그래서 그저 221쪽에 말이에요. 판례, 1번 판례. 개공사나 그 보조원이 아닌 자에게 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죠? 당연한 얘기죠, 뭐. 여기서 이제 보조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넓은 의미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그러니까 소공이나 보조원 다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판례가 이랬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이거 이해를 꼭 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저 2번 판례가 지금 있는데 3, 4번 판례는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시는데 그 손해배상을 할 때요 과실상계를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개공한테 과실상계 허용한다고만 기억하세요. 요즘 과실상계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개공한테는 과실상계를 허용한다. 그러면 상계라는 게 뭐예요? 퉁 치는 거죠. 이게 상계인데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이게 책임이 있다. 과실이 있다. 그러면 그거 손해배상할 때요 참작해달라 이거예요. 이게 과실상계입니다. 그러니까 개공한테는 과실상계를 인정한다. 이 정도만 이해해 주세요. 그게 이제 2번, 3번 이제 이런 판례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해 두시고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요 손해배상에 대해서 대전제는 중개 행위를 하다가 손해입혀야 되죠? 그럼 중개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우리가 용어의 정의에서 중개행위를 공부했잖아요. 그럼 용어의 정의에서 중개행위는 뭐였냐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이었죠. 그럼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소개했다? 중개 아니고. 알선, 소개죠 이거. 소개가 아니었다? 중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컨설팅 분양 대행은 절대 중개 아니었죠. 알선이 아니었으니까. 기억나시죠? 근데 우리 판례는요. 손해배상에서 말하는 중개행위의 범위를 용어의 정의에서 말하는 중개행위의 범위로 한정하여 해석할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훨씬 더 넓게 해석했죠. 넓게 해석해갖고 이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해 주다가 손해입혔다. 이것도 중개행위하다 입힌 경우로 봐야 한다고 했고 나아가 계약의 이행에 관여했다가 손해입혔다. 이것도 중개행위하다 입힌 경우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고 나아가 관리대행, 최근의 판례는요 관리대행, 그러니까 월세 위임을 받았는데 전세를 놓은 거예요 개공이. 그랬다가 쫙 모아갖고 해외로 도주했어요. 이것도 중개행위하다 입힌 경우로 봤습니다. 분명히 소개 아니었는데 이거 중개행위하다 입힌 경우로 봐서 공제금 다 지급해라 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에서 말하는 중개행위를 용어의 정의보다는 훨씬 넓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재 223쪽에 지금 중개행위의 의미 그래갖고 판례들 쫙 나열되어 있죠 지금. 그래갖고 거기 1번 판례 있지 않습니까? 이 1번 판례는 있잖아요.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밑줄 긋고요. 이 판례 생각보다 잘 냅니다 지금. 거래 당사자 보호의 목적을 놓은 법 취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개공이 진정으로 당사를 위해 거래할선 중개하는 의사를 갖고 있는 개공의 주관적 의사에 결정할 것이야. 밑줄. 개공사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개공사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서의 통념상 밑줄이에요. 객관적으로 보아서의 통념상 중개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결정할 거야. 그러니까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상 결정한다는 얘기죠. 이해해 두시고 다음 2번 판례. 이게 이제 그 얘기 아닙니까?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행위. 이것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했어.
저 판례죠, 이거. 그 다음에 3번, 4번 판례가 바로 이행에 관련된 판례예요. 이행에다가 손이 폈다. 3번, 4번이. 그 다음에 이제 5번 판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약간 지금 독특한 판례인데, 이거 있잖아요. 봅니다. 갑이 공사약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의 밑줄이에요.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오피스텔에 임차하기 위해 위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을에게 자신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직접, 여기서부터 입줄, 직접 거래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안, 체결 밑줄입니다. 거기까지. 이때는 비록 임대차 계약서의 중개사란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이 기재되고 공사 명의로 작성된 중요한 확인 설명서가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갑의 위 행위를 객관적으로 봐 사회통념상 거래 당사 사이에 임대차를 알선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밑줄 짝이에요. 자, 이 사건 약간 독특했습니다. 기억해 두시는데, 이게 원래 용어의 정에서 나와야 될 판례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중개 개념을 확실히 한 사건이었어요. 이거. 이게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A의 중개사무소였는데 갑이 사장님이셔요. 뭔 뜻인지 아시죠? A로 하여금 자격증 걸게 하고 갑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자격증거 신문이 이 사무소에 출근 안 했다. 이건 똑 떨어지는 대여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근 안 하고 대여를 받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날 을이 찾아왔죠. 오피스텔에 세를 넣고자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피스텔이 있었는데 이 오피스텔이 전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전 소유자가. 그래갖고 옛날 등기상 증명서를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소유자 맞다. 이렇게 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해요. 그래갖고 확인 설명서도 교부돼요. 그래갖고 임대차 계약서 해가지고 이렇게 계약 도장이 찍어질 거 아니에요? 임대인 갑, 서명 또는 날인, 임차인 을, 서명 또는 날인, 알선 개공 A, 서명 및 날인. 설명서 교부됐죠. 그래가지고 이자로부터 3천만 원 받아가지고 인마이포켓한 사건이에요, 이거. 이게 3천만 원이 뭡니까? 추접스럽게 3천만 원이. 3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사기를 당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을이 A가 공제에 가입돼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공제에다 지급 청구한 거예요. A의 중개로 말하면 내가 손해 입었다. 그러니까 공제금 지급해달라. 그래갖고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대법원에서 뭐라 그러냐. 지금 대여받아 운영하고 있죠. 중개라는 것은 제3자적 입장에서 갑을 간의 거래를 도와줬어야 된다. 이렇게 제3자적 입장에서. 근데 이 행위를 보건대 형식적으로는 A가 중개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질은 이 두 장을 누가 찍은 거예요? 갑이 찍었죠,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중개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원래 용어의 정의상 중개의 개념으로 봐야 되죠, 이거는. 알선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을이 패소했어요.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등록증 자격증을 대여받아 운영하는 자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거는 당사자로서 하는 행위니까 중개라고 볼 수 없다고 그랬어. 웬만하면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중개로 보고 지급해라 했을 것 같은데 조금 이제 다른 견해를 보인 판결이었어요. 그래서 이해해 두세요. 6번, 7번 판례는 참고하세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십니다. 그럼 이제 고의과실, 뭐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실수로 이거고. 그 다음 뭐 판례들도 그 224쪽에 지금 판례들 쭉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사무소 제공, 이것도 이제 참고하시고 225쪽이에요. 판례들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효과에 대한 법인데 우리 법은 계속 그 재산상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죠? 그럼 정신적 손해가 발생됐다. 이거 우리 법상 책임 아니죠? 근데 민법이 중개 분야의 보충료로 적용돼야 한대요. 적용되죠? 그럼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민법에 따라 청구하면 되겠네. 맞죠? 그러면 우리 법에 의해서는 재산 손해지만 민법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금도 청구할 수 있으니 결국은 당사자가 입은 전 손해배상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다만 우리 법에 의해선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증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성립 요건을 증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인데 이 소멸시효는요, 이거
이거는 우리 불법행위 시효 기준을 준용하거든요. 그래갖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이에요. 불법행위 시점부터는 10년이죠. 둘 중에 하나의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청구 안 돼요. 이 정도만 이해를 해두십니다. 여기까지. 이게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손배 책임을 부담하게 됐는데 개공이 돈 없다 로이발 확 내밀었다. 그럼 우린이 피해 입잖아요. 그래서 보증을 세우도록 한 건데 이것이 바로 이제 보증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조치. 이것을 뭐라 한다? 보증. 보증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보증 설정 제도로 가시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증 설정 시기에 대한 부분은 업무 개시전이라는 거 알죠? 설정하에 신고까지 모두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설정하에 신고까지 모두 마쳐야 된다. 다음 보증 설정의 방법은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가죠. 서울보증보험 공제, 공탁의 방법이 있죠. 이게 있잖아요. 이 공제는 보증보험적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보증보험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성격이 있다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둘이 성격이 같습니다. 그럼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 뭐냐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민법 시간에 들어봤죠. 이거와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뢰인을 위해서 보증 설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둘은 성격이 같고 상법 보험편이 적용되죠. 그럼 보험은 우연한 사고에 기인해야지 지급해요.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할 당시에 사고가 발생돼 있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사고가 이미 발생됐는데 그 상태에서 숨기고 보험 계약을 했다. 그 보험 계약 무효예요. 이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그 사건이 이제 그거였죠. 우리 개공이 사기의 고의를 갖고 있었어요. 나중에 사기 쳐야지 이런 고의를 갖고 공제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후일 진짜로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자 이걸 협회에서 알아갖고 처음에 가입할 당시 사기 고의를 갖고 있으면서 공제 가입했으니까 이 계약 무효다. 공제 계약이. 이걸 주장했어요. 이 점에 대해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판단했냐면 공제는 보증보험적 성격이 있고 이거는 결국은 이제 보험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공제 가입할 당시에 사고가 발생돼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런 고의가 있었지만은 그러므로 이 공제 계약이 무효가 아니니까 그래도 지급해라. 이렇게 나갔어요. 요 사건이 지금 그 227쪽 있죠? 그 판례 있죠, 판례. 그 판례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번 판례는 그 얘기 아닙니까? 공제라는 것은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로 보여야 할 것이다. 그죠? 그랬고 따라서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공제계약체라고 나아가 실제로 고의로 공제사고를 일으키게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률과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단정하여 우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거나 공제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고 그 다음 이제 3번 판례는 공제계약은 기본적으로 보증보험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공제 가입 당시에 공제사고가 발생이 안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 그럼 이제 설정 금액도 잘 아시는 공탁은 법원에 가서 H를 해 놓는 거죠. 담보 공탁의 의미가 있죠. 다음 이제 설정 금액 잘 아셔요. 법인은 2억 이상이고 법인이 아닌 자는 1억 이상이고 법인은 분사함수를 둘 때마다 1억 이상 추가. 그럼 분사함수를 4개수 뒀다? 이 법원의 최소 보증 금액 6억이죠. 주된 사무소 2억에 둘 때마다 1억 추가니까 4억 추가. 다음에 지역 내유분 1,000만 원 이상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번 시험에 안 내는 게 맞죠. 개정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2배로. 근데 시행을 2023년도에 시행이니까 여러분들은 가면은 실무 가시면 이제 2배로 해야 됩니다. 2배로. 이거.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설정하여 이제 신고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신고하는데 이때 이 신고할 때는 증서사본을 모두 첨부하거든요. 근데 직접 통보를 해버렸다. 보증기관이. 개공은 저 한민원 설정했다고 통보해버리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어요. 이게 예외를 둔 규정이 협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협회 공제 가입하잖아요. 그럼 협회에 다 통보해줘 버려요. 그러니까 별도로 보증 설정 신고 안 합니다. 이게.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계속 갑니다. 보증의 변경과 재설정인데 교재 228쪽이죠. 자, 그럼 업무 보증의 변경인데 이거는 보증의 종류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보험 들었다가 공제 바꾸거나 공제 들었다가 공탁을 하나. 이게 이제 보증의 변경인데 보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래요. 그래서 거기 색깔 칠해져 있어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이 말이 키포인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3월 30일서부터 다음해 3월 30일까지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이분이 9월 30일 날 공제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럼 보증보험을 해지하고 공제 가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증 끊김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증보험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공제 가입을 해요. 그리고 변경신고를 마치고 보증보험을 해지하라는 얘기죠. 이해했죠? 다음 보증기간이 이제 만료됐어요. 보증보험 공제기간이 만료가 됐다. 그래서 기간 만료가 됐을 때는 기간 만료일까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기간 만료까지 설정하면 된다. 당연한 얘기인데 3월 30일 날 이제 공제기간이 만료된다. 그러면 이때까지만 다시 설정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기간 만료일까지.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된 개공 이렇게 나오면 기간 만료일까지 이 말만 나오면 돼요. 이해하죠? 근데 참고인데 우리 세금은 그 납부일이 공휴일이면 다음날 납부해도 체납 아니잖아요. 보증은 끊김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날 설정하면 이거는 위반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전 까만 날에 설정하여 신고해야 돼요.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금의 지급이 나와 있죠? 지급이 나와 있는데 그럼 이제 이 공탁금 회수 제한에 대한 부분은 아까 조문을 읽어봤죠.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폐업 그 앞에 있죠. 앞에 폐업 사망한 날로부터 3년간 회수 금지한다 그랬어요. 그럼 공탁금은 개공이 폐업을 하더라도 사망하더라도 3년간 회수 못해 갑니다. 이건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돈 찾아가 버리면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왜 하필 근데 3년이냐면 손해배상 청구의 단기시효가 3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3년간 폐업 사망하더라도 공탁금 이렇게 못 찾아갑니다. 공탁에 대해서만 회수 제한이 걸어져 있는 거예요.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그럴 일이 없는 겁니다. 맞죠? 자,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차라리 방석을 만들어 쓰고 말지 공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부동산 한 사람이 3년간이나 돈을 묶어 놓는다? 있을 수가 없죠,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금의 지급 청구에 대한 내용인데 손해 입은 의뢰인이 보증기관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그럼 어떤 서류 내야 되냐면요. 개공이 손해배상 합의해 줬어요. 그럼 합의서 내면 되겠죠. 합의 안 해주면 판결 받아가야 돼요. 그죠? 이때 화해조서 같은 것도 인정됩니다. 화해조서, 재판상 화해조서인데 그러면 이런 서류 내면 지급해 주죠. 그럼 지급한 금액을 보증기관이에요. 공탁은 제외죠. 그대로 우리 개공한테 청구해야 안 해요? 청구합니다. 이것을 뭐라 한다? 구상권이라 한다. 그러니까 무늬만 보험이에요. 보증보험, 공제. 무늬만. 구상 다 들어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고 내지 말라는 얘기죠. 자동차 보험 갖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보증기관을 통하여 개공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했죠. 그러면 새로운 손해 발생에 대비해서 15일입니다. 15일 내 보증보험 공제 다시 가입을 하거나 공탁금 중에서 부족한 금액을 채워내야 돼요. 이게 보전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 얘기 아닙니까? 내가 1억에 공제를 가입해놨다가 의뢰인에게 4천을 빼줬다. 그럼 6천 남은 거야, 안 남은 거예요? 안 남은 겁니다. 그럼 공제에 가입할 때는 1억 다시 가입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공제에 다시 가입 안 하고 보증보험으로 바꿔서 가입할 수도 있죠. 변경됩니다. 그리고 공탁금에서 이제 빼줬다. 그러면 남은 금액이 있잖아요. 그럼 부족한 금액은 공탁금은 채워넣으면 돼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액을 다시 가입하는 거예요. 이때 변경도 가능하고요. 며칠 내라고요? 15일. 이걸 기억해요. 그러니까 보증기관을 통하여 손해배상이 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럼 그 다음 말이 15일 내 재가입 보전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주 잘 묻죠, 이것도. 그래서 229쪽 맨 위에 보증금액의 보전이란 말 나와 있죠? 15일 내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재가입하거나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융 부족금을 보전해 줘야 돼요. 이건데 15일 있잖아요. 우리 공사법에서 딱 2번 나오거든요. 2번.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우리 다 배웠죠, 이제. 보증기관을 통한 손해배상을 했다. 그럼 15일 내 재가입 보전이고
모니터링 기억나세요? 수시 모니터링 결과 보고 15일에 하게 돼 있죠.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는 30일에 하게 돼 있고요. 여기서 딱 두 번이에요. 수시 모니터링, 손해배상.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관련 사항에 설명 의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중개가 이제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언제라고요? 중개 완성됐을 때. 우리 시기 갖고 잘낸다 그랬어요. 완성이 되면요, 보증 관련 사항을 쌍방 모두에게 설명해야 돼요. 보장 기관 및 그 소재지, 보장 기간, 보장 금액을 설명해야 돼요. 이거를 보증보험 그 소재지, 공제 그 소재지, 언제까지 들어갔다, 보장 기간, 보장 금액, 쌍방 모두에게 설명하고 쌍방 모두에게 그 증사본도 교부를 해줘야 돼요. 물론 이건 이제 전자문서로 교부도 되는데, 그럼 중개 완성됐을 때 있죠, 쌍방 교부서면 다 나왔어요. 중개 완성되면 계약서 작성하여 교부해야 되죠. 그리고 한부 5년 보관해야 돼요. 중개 완성되면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하여 쌍방 교부가 한부 3년 보관해야 되죠. 중개 완성되면 보증서에 대하여 쌍방, 보증관계에 대해 쌍방 모두 설명하고 보증서 쌍방 모두에게 줘야 돼요. 그럼 공동 중개했다면 보증서가 손님은 2장이죠. 개공 무조건 다 줘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류 있잖아요. 3가지. 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증관계증서 있잖아요. 이거는 중개 완성되면 쌍방 모두에게 언제나 완세트로 딱 나가야 돼요. 언제나.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계약서, 우리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은 업종으로 기억했죠. 근데 보증서 있죠. 보증서 미교부는 100과예요. 이거는 100만 원 이하가 들어옵니다. 왜? 보증서는 게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게시 의무 위반이 100과예요. 그래서 보증서를 교부 안 했거나 게시를 안 하면 100과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보증을 설정 안 하고 업무 시작했어요. 보증 미설정 업무 개시는 의뢰인 보주 위반했죠? 그럼 의뢰인 보주 위반은 뭐다? 임취. 등록을 취소했어요.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서 문란의 우려가 있거나 금지행위, 뭐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이런 것들, 또 의뢰인 보주치, 보증, 전속시 정보 공개 의무 위반 이런 거 다 임취죠. 이게.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229쪽을 이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제재까지 한꺼번에 왔으니까 그 제재는 지금 231쪽에 있죠. 찾았습니까? 거기까지. 자, 그러면 그 밑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232쪽에 25회 때 기출이 있네요. 기출로 풀어보죠. 232쪽 기출. 옳은 것은 그랬는데 계획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 공탁은 중개사무소 개설록 신청을 할 때 해야 한다. 틀렸죠? 시기 갖고 잘 내고 있는데 업무기 전이죠. 2번 질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하는 법인. 이거 반드시 한 문장으로 읽어야 돼요. 특수법인이죠.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 보증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보증 설정해야 되죠. 그래서 지역노업은 1,000만 원 이상 해야 됩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가 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 후 15일 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아니죠. 보증기간 만료가 나오면 기간 만료일까지예요. 그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래 틀렸고 15일은 손해배상을 했을 때. 4번 개업공사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냐고 업무를 개시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재 암기해야 쓰겠죠. 아주 곳곳에 물어봅니다. 자, 그럼 5번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했다. 그럼 계획공사는 30일 내에 보증보험 다시 가입해야 된다. 아니죠. 30일이 아니고 일단 15일이고 보증보험으로 했다 하더라도 공제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면 됩니다. 15일이다. 정답 4번이었어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